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경입니다. 자, 오늘은 사마천 사기 세가 중에서 두 번째 편 제태공 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서는 강태공의 이야기를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국의 고대시대 춘추시대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춘추시대 때 여러 제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오늘의 제태공 세가편입니다. 시기로는 기원전 1044년부터 기원전 379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32대에 걸쳐서 쭉 이어진 제나라의 이야기인데요. 이 제나라의 제후국은 강태공부터 시작을 해서 약 660년간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나라의 창업 공신인 강태공이 지금 현재 중국의 산동성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봉토를 하사받게 되고 그 후순도로 쭉 이어져서 마지막 강공 26년 때 그의 신하였던 전씨의 모반으로 인하여 강태공의 후손들은 제나라를 잃게 되는 시점까지 이야기를 사마천 사기 제태공 세가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제태공 세가의 내용에는 강태공과 그리고 관중과 포수기야그와 함께 등장하는 춘추 시대의 첫 패자로 불려지는 환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환공에 여러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 자식들 간의 왕권 다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나라의 또 명재상이었던 안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나라 제후를 살해한 최저라는 인물, 그리고 강씨의 제나라를 탈취한 전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실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읽다 보면 중국의 여러 제국들 중에서 오늘 내용은 제나라의 강태공의 후손들까지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제나라는 전국시대로 접어들면서부터는 전씨가 제후권을 차지하고 전씨의 제나라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제나라를 지리적인 어떤 여건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제나라는 지금의 산동성 북부 지역을 차지했고 당시의 여러 제국들 중에서 강한 나라가 진나라였는데 여기서 진은 나아갈 진자를 쓰는 진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진시 황제의 진나라와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되는 그러한 나라인 거죠. 그래서 이 나아갈 진자를 쓰는 진나라와 세력을 다툴 정도의 그런 아주 강대한 제국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춘추시대의 제국들 중에서 남쪽 지방, 남방의 초나라에도 못지않는 그러한 또 비옥한 토지를 차지한 곳이 바로 제나라의 산동성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나라는 동쪽으로는 우리는 황해라고 부르지만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동쪽이니까 동해죠. 동쪽 바다와 연접해 있기 때문에 비옥한 토지에서 농업은 물론 어업 또는 또 상공업까지 부의 기반이 확고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나라는 춘추 5패 중에 하나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제국이었던 거죠. 그래서 춘추 시대에 제나라는 막강한 위세를 보일 수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춘추 시대 여러 제국들은 주나라의 천자의 성씨, 예를 들면 희씨인데 이 희씨들이 그 기원이 되었지만 유독 이 제나라만큼은 희씨 성씨가 아닌 강씨가 기원이 된 제국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이 춘추시대 때 미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미자에 의해서 또 송나라, 이 미자는 주나라 이전의 국가였던 은나라의 귀족이었습니다. 근데 그 은나라의 후손인 미자가 춘추시대 때 송나라의 기원이 되고 또 제나라는 강태공이 기원이 된 희씨가 아닌 주나라의 천자의 성씨가 아닌 사람이 제후국의 제후가 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첫 시간으로 강태공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태공의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 올려드린 주본기에
몇 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편에 카드로 주본기의 강태공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올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또 그 영상을 쫓아가서 보시면 연관된 내용으로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강태공의 출신과 강태공의 조상의 뿌리부터 사마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공은 여러 호칭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태공망, 그리고 여상, 그 다음에 사상보라는 이런 그 명칭이 있는데요. 그거는 내용을 진행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태공 여상은 지금의 강소성과 절강성 사이에 출신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해 바닷가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태공의 선조는 요임금 그리고 순임금 시절에는 그 선조가 사학이라는 벼슬을 지냈다고 하는데, 이 사학이라는 벼슬이 뭐냐면 제후들 중에서도 당시에 우두머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우두머리 중에 하나였다, 높은 벼슬을 지냈다라고 사마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나라 이전에 은나라, 그러니까 상나라죠. 상나라 이전에 또 하나라, 이 하나라 때 치수 사업을 잘 이루었던 우임금이라고 했죠. 제가 사마천 사기 본기에서 우임금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이 우임금이 치수 사업을 할 때 여러 토목공사를 벌릴 때 그 조상이 우임금을 보좌하면서 큰 공을 세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순임공과 우임금 때 강태공의 선조들은 여라는 읍과 그 다음에 신이라는 읍에 봉해지게 되었고, 그 당시에 성씨로는 강을 하사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씨의 그 강태공의 기원이 이때 하사받은 성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여상이라고도 불렀는데 이 여상은 지역의 여라는 읍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시라는 어떤 본거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후에 하나라, 그 다음에 상나라 이런 쭉 이어지면서 이 강태공의 선조들은 신땅, 그 다음에 여땅, 이 여읍, 신읍이라고도 불려지는데 여기에 봉지를 받고 자손들이 더욱 번창했고, 또 때로는 그 후대로 쭉 내려가면서 점차 선조들이 평민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상은 그 강씨들의 후손이었다라고 사마천은 강태공의 선조에 대한 근본부터 쭉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강태공이 원래 본성은 강씨이지만 여상이라고 부르게 된 그 계기는 그의 조상 봉지가 여읍 땅에 입섰기 때문에 강태공을 우리는 여상이라고도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상이 이제 주나라의 문왕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또 여상이 또 다른 이름으로 태공망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그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상은 젊었을 때부터 아주 곤궁하게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 낚시를 하면서 주나라의 서백, 여기 주나라의 서백이 결국 나중에 주나라의 문왕입니다. 그래서 서백을 만날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이때 이 강태공의 나이는 72세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실 72세면 노년인데 이 당시 강태공이 주문왕을 만나게 된 나이가 72세니까 상당히 늦은 나이에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주문왕이 되는 서백창은 도성 밖으로 이제 순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방을 쭉 점검을 하다가 점쟁이한테 점을 쳐보았더니 문왕이 사냥을 나가게 되면 사냥을 나가서 잡을 때 보통은 용이나 뭐 이무기, 호랑이, 곰 이런 거를 잡지 않습니까? 근데 점쟁이가 하는 말이 그런 동물을 잡지 않고 패왕의 업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아주 훌륭한 신하를 얻을 것이다, 이런 점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백창은 사냥을 나갔다가 위수의 북쪽 강에서 강태공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위수가 중국에 강은 여러 강이 있는데 이 위수는
지금 그 장안, 중국의 시안이죠. 이 장안 위쪽에 있는 그런 그 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나라의 본거지가 그쪽이었기 때문에 호경이라고 불렀죠. 그 위쪽의 위수 지역에서 강태공을 만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백이 태공과 대화를 쭉 나눠보고 이 사람이 되게 훌륭한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알아보게 되면서 기뻐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아버지이신 태공께서, 태공이라면 여기서 이제 고공담보가 이제 문왕의 할아버지고, 그 고공담보의 아들들이 삼형제가 있는데 큰아들 태백이 사마천 사기 세가에서 오태백 사가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여기 이제 쭉 계보의 설명이 나오는데 고공담보의 큰아들이 태백으로 나중에 오나라를 세우게 되고 그 밑에 중옹, 그 다음에 셋째 계력인데 이 계력의 아들이 서백입니다. 그래서 계력이 장차 주나라의 가문에 성인이 찾아와서 우리를 크게 번창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서백창이 딱 생각하니까 혹시 그 사람이 바로 당신 태공인 것 같다 라고 이제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강태공한테 당신이 바로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런 성인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저는 당신 같은 성인을 그동안 쭉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이유를 듣고 여상이 태공이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뜻에서 태공망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강태공을 태공망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여기에 태공이 주문왕의 아버지 계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부터 이런 사람, 성인을 기다려왔다. 망자를 쓴 거죠. 그래서 태공망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만나서 수레를 같이 타고 도성으로 돌아와서 이때부터 여상을 태사 직위에 주고 높이 받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태사라고도 하고 국사라고도 하는데 나라의 큰 살림을 이제 맡아서 하는 그런 역할을 주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주나라의 문왕과 여상에 만나게 된 일화가 딱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마천은 이거 말고도 두 가지 설을 더 역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상과 서백이 만나게 된 그 과정을 총 3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것이 사실일지는 그 누구도 모르죠. 하지만 역사가였던 사마천은 이 3가지 자기가 확인된 그 시점에 있었던 역사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 3가지 기록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 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상이 너무나 이 박식하고 이랬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나라의 이전의 나라였던 상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은나라라고도 하는데 이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주왕을 섬겼는데 이 주왕이 워낙 포악무도하다 보니까 이 여상이 주왕을 떠나서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제후들에게 유세를 했지만 어느 누구도 이 여상을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서 올바른 군주를 만나지 못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서쪽으로 가면서 쭉 가다 보니까 주나라라는 서백창에게 의탁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설은 결국 강태공이 스스로 주나라의 서백창을 찾아 나섰다. 그래서 만나게 됐다라고 두 번째 설을 사마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설을 또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그 설에 따르면 여상이 정치를 떠나서 내지는 뭐 유세 이런 걸 떠나서 초야에 묻혀서 동해 바닷가에 가가지고 숨어 살고 있었는데 당시에 주나라의 서백창이 은나라의 주왕에게 잡혀가지고 유리라는 지역에 감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서백을 구하기 위해서 서백의 신하였던 사람 2명, 그러니까 산의생이라는 사람과 괴묘가 자기의 주군이었던 서백을 구하기 위해서 여상이라는 사람의 어떤 명성을 듣고
여상을 직접 찾아와서 여상과 함께 셋이서 서백의 석방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여상은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신의생과 괴녀의 말을 듣고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서백이 아주 어질고 덕이 높고 또 노인들을 공경한다고 내가 들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서백을 위해서 힘을 쓰지 않을 수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서백창을 구하기 위해서 은나라의 주왕에게 미녀도 보내고 그 다음에 희귀한 보물들을 구해서 은나라 주왕에게 바치고 서백을 보석으로 풀려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서백이 그 꿈에서 풀려나가지고 주나라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상이 주나라의 신하가 된 과정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설은 각기 세 가지로 틀리지만 이 주나라의 문왕과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무왕의 스승이 되었다는 그 내용만큼은 똑같이 일치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은 이 강태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사서 그 당시에 남아있던 기록들을 보고 그 중에서 서로 다른 것과 또 공통적인 것을 분명하게 역사서에 기록을 한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강태공 하면 낚시하다가 주나라의 서백창을 만나게 됐다. 이 한 가지만 알고 계신 거죠. 그렇지만 두 가지의 설이 더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여기서 사기의 첫 번째 열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백의열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백의와 숙제가 나오는데 이 내용에서도 서백, 이 주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되는 문왕의 덕을 이 백의와 숙제가 잘 알고 고죽국이라는 국에서 문왕을 찾아갔죠. 그래서 덕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문왕을 찾아갔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백의와 숙제가 문왕을 찾아왔는데 이미 이 문왕이 죽고 그의 아들인 무왕이 정권을 이어받은 다음에 은나라를 치려고 군대를 모으고 무력을 기를 때 백의와 숙제는 어떻게 제후국,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주나라는 제후국이었죠. 은나라의 제후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후국이 천자의 나라인 은나라의 주왕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냐? 이거는 무덕한 사람이라면서 나는 문왕은 덕 있는 사람이라고 보지만 그의 아들 무왕은 무력을 동원한다라는 걸 보면서 이 덕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주나라의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양산으로 들어가서 주나라의 음식을 먹지 않고 산속에 있는 고사리만 먹고 살다가 결국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백의숙제열전에 나오죠. 그 이야기가 이 시점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주나라에서 강태공이 문왕과 협조를 해서 이제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역할과 강태공의 업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왕이었던 서백창이 유리라는 지역에서 풀려나서 주나라로 돌아오고 나서 이제 비밀리에 여상과 문왕은 서백창은 서로 상의해서 나라의 덕정을 잘 베풀어 가지고 주나라의 국력을 신장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무도한 은나라의 주왕의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상이 세운 여러 계획 중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용병, 그러니까 군대를 끌어모으는 것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어떤 권모와 기계, 아주 기괴한 계책,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기계를 꾸미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태공 후대에 여러 사람이 논하게 되는 용병술이 있죠. 예를 들면 오나라 때 손무의 그 손자병법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춘추시대 때 이전 주나라 초기에 강태공이 태공병법을 아마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병술 뭐 이런 거를 모아가지고 기본 책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태공의 병법서가 태공병법인데 불행하게도
이 태공병법은 현재는 전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보다 보면 강태공이 졌다라고 하는 육도 삼략이라는 것이 있는데 강태공이 지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역사가들은 강태공이 지었다는 그 근거는 없고 후대에 기록된 그러한 그 내용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세가 중에서 장량, 유후세가를 말씀드렸었죠. 그때 이 장량이 도인이었던 황석궁으로부터 받았던 책이 있습니다. 신발 내던졌을 때 신발을 여러 번 주워서 그 노인에게 계속 신겨주면서 인정을 받아서 그 황석공이라는 노인으로부터 받은 책이 있는데 그때 받은 책이 태공병법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강태공이 만든 태공병법이 현존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나라 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백창, 희창입니다. 성은 희씨고 이름은 창입니다. 그러니까 서백창은 정치를 아주 잘해서 주나라를 태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나라를 사이에 두고 주변 여러 또 다른 제후국들이 있는데 우라는 나라하고 예라는 나라 사이에서 영토를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내 땅이다, 내 땅이다, 땅 따먹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명확한 분쟁 해결을 위해서 주나라의 이 문왕을 찾아와서 뭔가 해결해 주십시오. 공정한 평가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주나라에 찾아와서 땅에 대한 어떤 공정성을 따지러 오다 말고 주나라 영토에 딱 들어왔을 때 주나라의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땅을 두고 서로 화해와 협력을 하는 것을 보고 감화된 이 우와 예 나라의 사람들은 결국 서로 그 모습을 보고 감화돼서 자기들 다시 그 싸우지 않고 다시 화해를 했다. 그래서 이 당시 이후로 주나라의 문왕이 나라를 너무나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명예와 칭송 이런 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은 뭐 강태공이 도와준 덕이겠죠. 그래서 강태공은 이같이 서백창을 도와서 여러 정책들을 제안을 하고 또 실행을 해서 여러 제후국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3분의 2가 넘는 제후들이 스스로 주나라에 찾아와서 복종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문왕이 너무나 덕정을 펼쳐가지고 주변 세력들을 흡수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기원전 1056년 문왕이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이었던 무왕이 즉위하고 나서 9년이 지난 다음에 이 무왕은 자기 아버지 문왕의 대업을 이어받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동쪽, 주나라가 저 서쪽 장안 호경이라는 쪽에 있었기 때문에 동쪽으로 나아가서 은나라 주왕을 토벌하고 결국은 여러 제후들을 모아가지고 은나라를 멸망시키죠. 그 얘기를 또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무왕의 군사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출동을 할 때가 되자 무왕은 강태공을 사상보라고 부르면서 높게 칭송을 합니다. 근데 이 사상보라는 말은 뭐냐면 스승과 아버지처럼 높이 받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태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공망 사상보, 그러면 이름은 여상, 뭐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무왕은 강태공을 사상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버지와 스승 같은 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높게 부르고 강태공의 왼손에 황금도끼를 쥐어주고 오른손에는 소꼬리로 만든 흰색 군기를 잡게 한 다음에 군사들을 향해서 맹세를 하게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력까지도 강태공에게 쥐어준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당시에도 그 전쟁을 하다 보면 강을 중심으로 해서 했던 모양입니다. 배를 타고 뭐 이동시켰고 그랬는지 몰라도 결국 이제 황하강에 그 여러 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배를 움직이는 그 수장이 창시라고 하는데 이 창시여 군사들을 이끌고 배를 집결시켜라 라는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군대를 끌어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맹진이라는 지역입니다. 황하강의 중간 지역인데요. 이 맹진이라는 곳에 당도해가지고 여러 제후국들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종군에서 쫓아왔는데 그 제국의 숫자만 해도 800족이 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춘추 시대 이전에 여러 난립한 그런 부족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각각의 부족들의 수장들이 모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후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 우리는 저 폭군인 은나라의 주왕을 정벌하고자 왔습니다. 라고 이 집결 의욕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주나라의 무왕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는 다시 군사를 물려서 주나라로 돌아가서 강태공과 이제 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는데도 잠시 잠깐 좀 더 정비를 필요로 한다 그래가지고 후퇴를 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2년이 더 지나고 난 다음, 그러니까 무왕이 왕위에 오른 지 10년째 되는 해, 은나라의 주왕은 자기의 신하였던 삼촌입니다. 말하자면 비간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그 은나라 주왕의 이제 큰아버지나 뭐 숙부를 말하는데 이 비간을 죽여가지고 또 자기 숙부였던 기자라는 사람을 감옥에 가둬놓고 막 이런 포악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인심이 흉흉해지고 은나라 말기에 혼란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무왕이 그때서 은나라의 주왕을 정벌하기 위해서 이 점을 딱 쳐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거북등에 점괘를 보고 그 거북등에 이제 그 기록을 하게 되죠. 근데 점괘를 딱 봤더니 아직은 은나라를 쳐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점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군신들이 모두 좀 두려워져 가지고 아직은 공격하면 안 되겠습니다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유독 강태공 여상만이 무왕에게 지금 공격해야 됩니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태공을 신임하던 이 무왕은 강태공의 그 권함을 듣고 나서 군사를 일으켜갖고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무왕이 왕이 된 지 11년째 그의 정월달에 모기야라는 지역까지 군사를 이끌고 집결시킨 다음에 거기서 은나라의 주왕을 정벌해서 은나라를 멸망시키게 되는 거죠. 자, 무왕은 은나라를 모두 평정하고 나서 천하의 그 제왕이 천자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에게 공을 많이 만들어 주었던 사상보에게 제 땅의 영구라는 지역에 이제 봉토를 주고 봉지에 임명합니다. 근데 이 영구라는 지역이 지금 그 산동성의 임치시라고 합니다. 임치, 스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스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태공이 자기의 봉지인 동쪽으로 이제 부임하러 길을 떠나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할 때 정신없이 열심히 일하다가 좀 안정이 되면 이제 푹 늘어지고 이제 쉬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강태공도 아무리 훌륭했어도 나이가 70 넘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주나라를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봉지로 떠날 때는 이제 여유를 부리면서 어슬렁어슬렁 봉지로 떠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역사, 숙소에 이제 묵게 되는데 이 봉지로 돌아가는 속도가 너무 더디니까 이 숙소, 역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강태공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듣기에 얻기는 어려워도 잃기는 쉽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손님을 가만히 보니까 주무시는 그 모습이 너무 편안하고 마치 봉지에 부임하러 가는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봉지에 가서 너 일해라 라고 보낸 거지 너 거기 가서 쉬라 라고 보낸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숙소의 역사가 그런 이야기를 한 그 고사가 신한득이 이실, 그러니까 기회란 잡기는 어렵지만 놓치기는 쉽다. 자, 이와 같이 이런 유사한 말이 한번 또 나옵니다. 그 한나라의 유방을 도왔던 한신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한신이 항우와 초나라와 싸울 때 이 한신은 북쪽을 통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큰 전공을 올리게 되죠. 그때 한신에게 책략을 했던 괴통이라는 사람도 역시 유사한 말을 했죠. 그때 괴통이 한신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신이 듣기에 하늘이 기회를 주는데도 받지 않으면 오히려 허물을 뒤집어 쓰게 된다. 그러니 때가 왔는데도 과감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재앙을 받는다라는 이런 충고를 해주죠.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한신이 나중에 유방에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지 않습니까? 그때 또 한 번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자, 아무튼 이 하늘이 준 기회는 놓치면 안 된다. 때가 있는 법이다. 이런 고사성어가 되겠습니다. 강태공이 이 쑥소지기의 이야기를 듣고 잠이 벌떡 깨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기 옷을 주워 입고 바로 출발해서 새벽녘에 이 영구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누군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좀 느려지거나 아니면 게을러질 때 누군가 딱 바늘로 찌르듯이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제나라의 영구라는 땅에 딱 도착하고 보니까 마침 레후, 그러니까 주변에 또 다른 그 제국이 있었던 말입니다. 레라라고, 레. 근데 이 지역의 사람들의 봉지로 받은 그 땅을 공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막 벌어지고 막 시작하는 그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늦게 왔더라면 이미 그 영구라는 땅을 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뻔했던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영구라는 지역에서 레국과 서로 싸워가지고 결국은 이 레인을 동쪽으로 다시 쫓아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마천은 이 레인이 동이족,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 중화주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자기들 말고 이 변방에는 뭐 이민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제 오랑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랑캐가 세운 그런 나라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인과 싸워가지고 결국 동이족을 다시 쫓아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나라의 무왕의 강태공의 힘을 얻어서 이 전체적인 중국 전역을 평정을 했지만 이와 같이 먼 변방까지는 아직 레라는 그런 이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주나라의 영향력이 충분히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민족들이 영구라는 땅을 침입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강태공이 그 봉지에 부임을 해서 그 레라는 이민족을 쫓아내고 다시 그 지역의 정치를 잘 다스리고 만들어서 그 지역의 습속, 문화도 바꾸고 예절도 지킬 수 있게 하고, 또 이 산동이라는 지역, 제나라 땅 지역에 보면 나중에 이제 사마천이 쓴 재화와 그 무역, 상업에 대한 이야기, 화신열전에서 또 나오게 되겠지만 이 제나라는 상업도, 그 다음에 농업도, 또 공업, 그 다음에 뭐 바닷가에서 나는 그런 어업, 그 다음에 바닷가에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거는 소금이었겠죠. 이런 소금을 모아서 이제 교환하고 물물 교환하고 하는 이익을 내는 데 있어서만큼은 제나라가 아주 큰 막강한 국가였죠. 그래서 이 강태공의 봉지로 받은 제나라의 산동성 근처가 아주 막강할 수밖에 없고 이 경제력이 아주 무궁무진한 그런 나라였다라고 사마천은 그때부터 기록을 했던 거죠. 자, 이로써 제나라가 결국 동쪽에 있는 여러 제국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국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주나라의 무왕에 죽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성왕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성왕이 아직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의 삼촌이었던 여러 사람들이 농단을 합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게 관숙과 최숙입니다. 이 관숙은 성왕의 삼촌이면서 또 무왕의 형제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 관숙과 최숙이 은나라의 주왕의 아들이었던 무경과 짜고서 그 성왕을 쫓아내고 나라를 차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거를 막은 사람이 누구냐면 무왕의 또 동생 중에 하나인 주공입니다. 그래서 이 무왕이 죽고서 성왕이 아들이었던 성왕의 나이가 어리니까 주공이 섭정을 해가지고 주나라를 잘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반란을 일으켰던 관숙, 최숙, 그 다음에 무경 이런 자들을 다 죽이거나 이제 쫓겨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주공이 반란을 진압한 다음 관숙과 그 다음에 무경은 죽여버리고 그 최숙은 나라 밖으로 추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문왕의 막내 아들이었던 강숙이 있는데 이 강숙을 그 영토에 봉하게 되죠. 그리고 그 나라를 이제 위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때 두 가지 위나라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위나라는 이 강숙, 무왕의 막내 아들이 봉해져서 만들어지게 된 위나라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위나라는 나아갈 진자를 싸는 진나라에서 갈라진 한위조 이 세 나라 있죠. 그 위나라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마천 사기 역사서를 읽다 보면 위나라 또 진나라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우리 한글에서는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한자로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나라에 봉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은나라의 그 유민의 일부들은 이제 은나라의 옛날 그 백성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옛날에 은나라 땅에서 이제 이주시켜가지고 은나라의 주왕의 형이었던 미자계, 아까 말씀드렸죠. 이 미자계에 봉해서 은나라의 조상의 제사를 이어가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자계에게는 송나라를 이제 제후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송나라의 제후의 시조는 미자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시에 그 모반을 일으켰던 관숙은 죽었지만 최숙은 그 도망을 갔고 그다음에 그 최숙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이 주공단이 잘 이렇게 끌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아버지의 최숙의 잘못을 이제 뉘우치게 한 다음에 선행을 쌓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줍니다. 그래서 주공단이 최후를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최숙의 아들을 최후라고 하는데 이 최후를 불러가지고 노나라의 경사직을 맡깁니다. 이제 이 노나라는 주공단이 시조가 되는 그런 나라죠. 주공단이 이제 노나라의 첫 제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사직, 그러니까 관직을 하나 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소강공이라는 거 있는데 이 소강공은 무왕의 배다른 동생입니다. 근데 이 소강공에게는 연나라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연나라의 시조는 소강공에 가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공, 그 다음에 이제 여상인 태공과 함께 주나라를 일으킨 삼공이다라고 하면 주공, 태공, 그 다음에 소공 이 세 사람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나라를 융성시키는 데 있어서 초기에 가장 큰 조력을 한 사람은 여상인 강태공과 그 다음에 무왕의 동생이었던 주공단 그리고 또 하나의 동생인 소공 이 세 사람을 우리는 삼공이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무왕이 죽고 성왕이 어린 나이로 즉위했을 때 아까 주공이 섭정을 하면서 아주 많은 도움을 줬다 이런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당시에 이 어린데 왕이 되었던 성왕은 그 이후로 강태공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강태공의 업적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강태공에게 그 땅을 명확하게 이제 동쪽에는 바다를까지,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하수라는 지역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목릉, 그 다음에 뭐 산동성 임구현 현재 위치라고 하는데요. 북쪽으로는 또 무채, 산동성 무채현에 이르기까지 이 큰 그 땅을 봉지로 이렇게 확실하게 정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900이라고 하는데 오후 이제 공, 그 다음에 후, 백, 자, 남, 뭐 이 5등급에 대한 자기를 말하고, 그 다음에 900은 9주로 나눈 그 중국의 각각의 지방 장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 이 높은 자리, 제후 자리, 공 자리, 백의 자리, 뭐 이런 모든 그 아주 큰 관직 내지는 뭐
타이틀을 이 제나라의 강태공이 주나라의 성왕, 그러니까 천자를 대신해서 벌도 주고 상도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여태공에게 내려줬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나라는 결국 주변의 땅을 모두 정벌하고 아주 거대한 대국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제나라는 그때 이후로 이제 도읍을 영구에 두고서 쭉 이어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강태공이 살기를 몇 살까지 살았냐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마천은 100세를 넘기고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문왕을 만났을 때가 72세였고 100세에 설사 죽었다 하더라도 그 뒤로 28년을 더 몸담고 살았다. 주나라에 공헌을 하면서 살았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사마천 사기의 강태공 세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또 하나 그 사마천 사기의 기록은 아니지만 또 다른 번외 이야기로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진시대 때, 그러니까 삼국시대 이후죠. 동진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왕가라는 사람이 지은 습유기라는 그 내용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습유기라는 것은 뭐냐면 주어서 전하는 기록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 중에서 숨겨진 이야기 내지는 전설적인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모아서 엮은 그러한 책이다. 그래서 우리는 습유기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강태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한자로 이런 것이 나옵니다. 복수 불반분. 자, 이 풀이를 말씀드려 볼 것 같으면 겉으로는 한 번 엎질러진 물은 돌이킬 수 없다. 이런 뜻인데 그 속뜻은 한 번 헤어진 부분은 돌이키지 못함을 이르는 그러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수 불반분인데 한자로 보면 엎질러질 복, 그 다음에 물수, 그 다음에 안이불, 돌이킬 반, 동이분 이렇게 해서 복수불반분이라는 말인데요.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강태공의 부인은 성이 마씨였다고 합니다. 이 마씨는 강태공이 늙도록 공부만 하고 집안일은 전혀 돌보지 않으니까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가 지난 다음에 그 강태공의 와이프가 다른 집으로 재가를 해버렸습니다. 그리부터 이제 세월이 쭉 흘렀고, 그 다음에 이제 강태공은 주나라의 문왕을 만나가지고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가 천하를 얻는 데 있어서의 아주 큰 공을 세워가지고 제나라의 왕에 봉해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제나라의 제후가 되어가지고 금이 환영하는 강태공을 발견하게 된 그 예전의 아내였던 마씨가 다시 강태공을 찾아와서 다시 살자고 이혼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다시 합치자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이 강태공이 자기 옛 아내였던 마씨에게 이런 말을 한 거죠. 한 동이의 물을 길어와라.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물을 이제 길어가지고 오니까 그것을 그대로 이제 땅에 확 붓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받아왔는데 그걸 땅에 부어버리니까 그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하고 살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지금 쏟은 물 그거 다시 동이에 그대로 담아라. 그러면 내가 당신하고 다시 살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이혼했던 강태공의 전처였던 마씨는 물을 다시 양동이에 담으려고 했지만 그게 엎질러진 물이 담아지겠습니까? 결국 손에 잡히는 거라고는 질퍽한 진흙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강태공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합쳐서 살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이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 수 없다. 이 말을 남기고서 강태공은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라고 합니다. 자, 강태공이 남긴 이 유명한 명언. 우리가 이제 마음이 자주 이렇게 바뀌잖아요. 좀 어렵다 싶으면 바로 포기하게 되고 떠나가 버리고 이별거하고 요즘 세상은 더 그런 게 더 심한 것 같은데 이 옛날 이야기 속에서도 이게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건지 아닌지는 불분명합니다만
이러한 강태공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긴 이야기도 있다라는 것을 별외로 사마천 사기 이야기와는 별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번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나라의 제태공세가 첫 편을 강태공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그 강태공의 후손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제나라 춘추5패의 첫 패자 환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환공의 아버지와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형제들, 그러니까 환공의 형제들이죠. 그 형제들 간의 왕권에 대한 그 다툼이 있었고요. 또 이 제나라 환공이 죽고 나서 그 또 아들들 간에 또 다툼이 또 있습니다. 환공을 중심으로 그 형제들과의 다툼, 그다음에 환공의 아들 간의 다툼, 그 중간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관중과 포숙의 이야기까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편 2편 또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오른쪽 제 사진을 눌러서 구독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 중에 뭐 소개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내용들 옆에 올려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